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와, 정말 한편의 거대한 스릴러 소설 같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의 전 독재자에서 시작해서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까지 네. 여러 대륙의 인물들이 뭐랄까 하나의 복잡한 이야기로 얽혀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의 진위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죠. 그보다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국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게 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료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드리는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은 전적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이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 모든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베네수엘라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모든 이야기 시작점에는 그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있습니다. 아, 차베스. 자료에 등장하는 한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보면요. 차베스가 생전에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특정 중국 공장에서 만들려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투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로 뭘 제시하고 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자료들은 이게 한 나라에 국한된 계획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더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쵸. 소위 볼리바리안 프로젝트라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볼리바리안 프로젝트요? 네, 이 스마트매틱 시스템을 남미 전역의 좌파 정권에 수출해서요. 거대한 친베네수엘라 동맹을 만들고 아하. 최종 목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남미를 넘어서 미국 대선까지요.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네요.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투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란하고 세르비아의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요. 이란과 세르비아까지.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내부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변호사 시드니 파월이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의 서신을 근거로 들면서 미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마두로 정권과 결탁했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SCI라는 매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매체는 스스로를 이제 부정선거 전문 매체라고 칭하면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특정 보수 커뮤니티에서 자주 인용되는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SCI에서는 심지어 CIA 내부의 특정 세력이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죠. 더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정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내용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라는 서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맞서는 영웅도 등장하겠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한국의 선거 관련 의혹을 다룬 SCI 게시물을 직접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이 매체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 있었고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또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작전까지 벌였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게 단순한 마약 수사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럼 뭐죠? 바로 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자금줄을 끊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트럼프는 이 국제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랑 현 이재명 정부의 관계가 좀 삐걱거린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 배경에 바로 이런 불신이 깔려있다. 이런 시각이 등장하는 거죠. 네. 이제 무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겨와 보죠. 이 국제적 의혹이 한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된 계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발언이었어요. 어떤 발언이었죠? 중국 방문 중에 이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서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이 카르텔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그들을 옹호한다는 일종의 인증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발언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적들이 친중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25층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군사 레이더 기지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을 때 이걸 양식장 관리실이라고 표현했던 점. 아, 이런 게 다시 소환되는 거죠. 대북권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핵동결 구상을 내놓거나 우리가 북한을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공격했다는 식의 발언이 네. 북한의 도발은 외변하고 우리 책임만 강조하는 안보자해 행위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국 대변인인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렇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것도 바로 이런 반미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거죠. 결국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런 불안한 기류는 한미 관계에서도 감지되는 것 같아요.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의도적인 압박 신호로 해석해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런 거죠. 여기에 트럼프가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FAFO라는 메시지는 거의 결정타였습니다. Fuck around and find out. 까불다가는 큰일 난다는 뜻의 이 거친 속어가요. 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그 뒤에 있는 시진핑 주석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경고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죠. 정말 외교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언어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인데 진짜 문제는 사실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내부요? 정작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의 야당. 국민의힘이 지금 말 그대로 내전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아, 그 내전의 한가운데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영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네, 한쪽은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자료에서는 이들을 윤어개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윤호개인이요? 윤석열은 어차피 개인이다라는 뜻인데 당과 상관없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다는 의미래요. 이들은 비상계엄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봐요.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네. 비상계엄을 당이 반드시 극복하고 단절해야 할 과오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권력투쟁의 구도가 정말 복잡합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당대표 시절에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네,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1,400개 넘게 올렸다. 이런 의혹으로 당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새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의 처지도 굉장히 난감해 보여요. 당선되자마자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동훈계는 정리하고 당을 통합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또 안게 됐고요. 이 복잡한 갈등의 민심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군가요? 바로 한국사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강사. 그가 장동혁 대표에게 조건부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건 조건 3가지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어떤 조건들이었죠? 첫째,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투쟁에 동참할 것.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 그리고 셋째, 한동훈을 당에서 제명할 것. 와. 이 3가지가 보수 강성 지지층이 당 지도부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죠. 들어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부정선거 의혹 투쟁이네요. 네. 결국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베네수엘라의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당권 투쟁의 핵심 변수가 되어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정치평론가이자 유튜버인 고성국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이었어요. 그 논란도 있었죠. 한동훈 측에서는 그를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이라면서 입당을 결사 반대했거든요. 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입당 문제가 아니에요. 조중동 같은 전통적인 보수 언론하고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는 신흥 유튜브 세력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진 거죠.
자, 그럼 이런 정치권의 싸움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 갈등이 광장으로, 거리로 터져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분노한 시민들이 법원으로 몰려가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고 했던 법원 난입 사태가 대표적이에요. 네. 어떤 계획이나 조직 없이 순수하게 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죠. 그 중에서도 자유대학이라는 단체 소속의 박준영이라는 한 대학생의 단식 농성은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한 학생의 시위가 아닌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학생의 개인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박준영 학생의 아버지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꼽히는 박성재 전 MBC 사장이고요. 아, 정말요? 어머니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에요. 와, 소위 말하는 핵심 좌파 집안의 아들이 정반대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건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저항이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서 자신의 가족과 이념적 뿌리에 맞서는 개인의 신념을 건 투쟁으로 비치면서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념 대립이 한 개인,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죠. 이런 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도 중요한 뇌관인 것 같아요. 특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기혼 상태인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아파트 부정청약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아, 부정청약.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돼서 얻은 시세 차익만 7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거기에 과거 보좌관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같은 상습적인 폭언을 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네. 과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의혹이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를 흔들고 네. 보수 진영을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이 모든 갈등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신뢰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의 위기요? 내가 투표하는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없고 내가 보는 뉴스를 믿을 수 없고 법원의 판결도 심지어 내가 뽑은 정치 지도자마저 믿을 수 없는 상태.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지금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인물들이 자신만의 진실을 외치는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어요. 네, 그랬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확성기를 들고 서로 다른 버전의 현실을 주장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또 누구의 말을 신뢰하시겠어요?